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에 나서는데 그 부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선봉부대로 보이는데요. 이 선봉부대 한 개 군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군단이라는 편제가 없었어요. 그냥 다 여단이었어요. 그런데 뭐 동부작전사령부, 남부작전사령부, 이 휘하에 다 여단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단 또 군단 이런 편제가 필요하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군단을 만들었고 그 군단에 지금 10개 여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군단 3개를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단에 어떤 전차, 어떤 장갑차, 어떤 보병 전투장갑차, 어떤 포들이 편제가 각각 됐는지 이 편제표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와, 러시아 군들 보면 정말 깜놀하겠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준비 작업을 착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료저장고 터뜨렸죠. 그보다 더 큰 거 바로 크림반도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여기 그냥 깨버렸는데 그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2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1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6문 격파, 무인항공기 2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많을 때 비하면 뭐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차 장갑차 적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조금 늘어났죠. 이 말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보급 부대를 계속 탐지해서 깨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특수장비 세대 좀 많죠. 이 말은 계속 이제 진격에 들어가야 되니까 방공 부대들, 전자전 부대들 이런 지원 부대들도 깨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또 포병이 이 전차나 장갑차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6문. 거의 뭐 한 개 포병대대가 사라졌는데 이것도 역시 공세에 들어가기 전에 적의 화력을 먼저 깎아내리는 이런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 작업이 상당 부분 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 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4개 회원국에 달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즉 4개 회원국이 좀 난색을 표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딱 올려봤을 때 독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좀 친중 스타일이니까 이탈리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튀르키예, 러시아하고의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 하니까 요 줄타기 하는 튀르키예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헝가리가 지금 현재 헝가리 정부가 좀 친러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러나 어딘지는 모릅니다. 독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이 샤헤드 136 드론 26대를 공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중에 21대를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샤헤드 136 그리고 좀 더 작은 샤헤드 131 이렇게 두 종류의 드론이 날아왔는데 21대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영내 포탄 생산량을 연간 100만 발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한 20만 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연간 지금 한 뭐 월간 한 20만 발 생산하는데 이걸 최대로 딱 돌리면 한 30만 발 생산이 되어서 연간으로 치면 우리 한국이 혼자서 한 360만 발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EU 전체가 연간 100만 발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10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야, 우리 EU가 만든 포탄 줘야지 왜 우리 돈을 다른 데다가 준단 말이냐. 폴란드는 아니 한국에게 빨리 사와서 빨리 줘야지 이러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EU가 이렇게 연간 100만 발 생산까지 나왔으면 우크라이나에 포탄 빨리 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네요. 자,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우크라이나전에 쓸 고정밀 미사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급증하고 있으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20발도 제대로 못 쏘고 그중에 핵미사일의 핵 탄두까지 제거해서 쏘는 이런 총극을 벌일 정도로 미사일이 없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즉 이 말은 뻥이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국에 계엄령을 90일 연장할 것을 의결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포병은 러시아 집결지 12개소를 타격했고 탄약고 4개소를 포격해서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결지 12개소니까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사상자 피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BDA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큰 피해를 러시아군에게 입혔다라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포병 하이마스 이런 거죠. 이런 포병 소식이 들어와 있고, 자 키우의 동북쪽에 있죠. 체르니우. 그 북쪽으로 벨라루스가 있고 그 옆에 러시아의 브란스크주가 있는데 그 브란스크주에서 화물열차가 또 탈선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가 되겠는데, 자 이거 보시면 지난 5월 1일 완전히 뭐 이 유류라든지 물자 이런 것들을 싣고 가던 이 열차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철로 아래에 그냥 엄청난 폭약이 아마 매설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차가 지나갈 때 꽝 터져가지고 열차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이런 상황이 5월 1일 있었고, 또 이틀 후인 5월 3일 또 이렇게 화물열차 유류라든지 이런 걸 잔뜩 싣고 가던 화물열차가 또 브란스크주에서 또 철도 아래가 폭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린 상황이 공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사보타주를 했던지 아니면 그 지역 파르티잔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애초에 러시아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사보타주를 했겠죠. 자,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오래간만에 친 우크라이나 성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군 반격작전 준비 완료했다. 그리고 잘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 바흐무트 내줘라. 바흐무트를 작년 가을에 내줘라고 했던 게 마크 밀리입니다. 작년 가을에 내줬으면 지금 10만 명이나 갉아먹은 이 바흐무트에서의 전공 없는 거죠. 근데 마크 밀리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게 전투기 지원 안 된다고 계속 딴지만 걸었던 마크 밀리가 반격작전 준비 완료됐다. 이제서야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왠지 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별 싸움 없이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하면 무혈입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헤르손 툭 치면 크림반도까지 그냥 무혈입성 쑥 들어간다 이 말인데,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광호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즉 이 헤르손 또 자포리자에서 들어가는 이 크림반도 연결 지역에 거의 5중 방어선이 쳐져 있는데 정말로 무혈입성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스키 상장이 또 바흐무트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러시아 정예 부대를 전멸시켰다라고 주장했어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 정예 부대가 어디냐? 아마 106 사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전멸시켰다. 전멸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신트, 즉 우리 한국의 오신트, 오로라의 공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민간 군사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소스를 통해서 한국 공군이 구형 암람 미사일 AIM-120B 암람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미국에 팔고 미국에게 다시 우리는 이제 이 암람도 한 20년 쓰면 그 수명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암람 C7형이라든지 아니면 D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어떤 무장 교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형 재고탄을 우회적으로 미국에 팔고 미국은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럼 우크라이나 이거 뭐하냐? 나삼스, 그러니까 암람 미사일을 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 나삼스, 러시아가 미사일, 드론 많이 쏘니까 탄 굉장히 소비 많이 했겠죠. 그 나삼스의 재고탄으로 한국의 암람 미사일, 우리 KF-16, 90년대에 KF-16 도입 사업할 때 그때 들어온 암람 미사일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줬다.
라고 개인적인 소스를 인용해서 밝혔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워낙 그동안 이 정확한 어떤 그 소식을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맞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반격 역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사전 정지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곳곳의 전략시설들이 연이어 파괴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 전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5월 3일 새벽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대규모 연료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폭발은 벤야민 콘트라체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가 현지 시각 5월 3일 아침 케르치대교 인근의 볼라 연료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이른 새벽 폭음과 함께 연료 저장 시설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화재가 단순 화재에 의한 것이며 사망자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트라체프 주지사는 볼라 마을 일대를 최고 수준의 재난지대로 선언하고 가용한 소방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라 연료 저장소는 동서 3km, 남북 600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연료 저장 시설인데요.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통해 들여온 연료를 저장해 크림반도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 전략시설로 지난 4월 29일 피격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인근의 가가린스키 구역 연료 저장소와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른 대규모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0여 개가 넘는 대형 연료 탱크 가운데 한 개가 드론에 피격되어 화재에 휩싸인 정도인데요. 불길이 워낙 거세어서 소방 요원들의 진입이 쉽지 않고 바람도 초속 4에서 5m 정도로 다소 강한 편이어서 인접 연료 탱크 연쇄 유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격된 연료 탱크는 크림반도를 우회하는 경로를 취할 경우 오데사에서 무려 620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자포리자주의 최전선에서도 280km 이상 떨어진 후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케르치대교 피격 직후 이 지역 방공망 강화에 많은 공을 들여 현재는 S-400 포대와 판칠-SM, 토르-M2 등의 복합 방공자산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방공망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뚫리면서 케르치대교의 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일대의 러시아 전략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전선으로 들어오는 보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남부전선, 특히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며칠 동안 크게 증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크림반도 일대의 방공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나면 소화기 대신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크라스노다르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연료 저장 시설에서 엄청나게 큰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서로 3km, 남북으로 600m, 그리고 여기에 기차역까지 이렇게 철도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철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바로 나가면 케르치대교와 바로 연결되는 케르치대교에 철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와 바로 연결돼서 크림반도의 200여만 명의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연료가 공급되는 전초기지예요. 여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제 크림반도 방어전 하면 전차나 이런 데 들어갈 연료 여기서 꺼내서 가지고 오니까 미리 타격해 놓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온 건 세바스토폴 인근에 있었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 일으켜서 파괴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격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크림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크라스노다르 여기는 러시아 본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케르치 해협이 있고 케르치 해협을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케르치 대교죠.
그 다리 바로 입구에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자, 정말 놀라운 것이 이 끝에 있는 오데사에서 이 러시아 방공망을 우회해가지고 크게 돌아오면 620km, 620km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 그것도 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날아오는 데는 뭐 한 280km. 그러니까 야,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는 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버렸다.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느끼는 충격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 크림반도는 무혈입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무혈입성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크림반도가 생존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다 끊어버려서 완전히 그냥 살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역량으로 만들어버리고 들어가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계속 공세를 하기 직전에 아주 차근차근 러시아의 체력을 갉아내리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대지를 적시던 비가 그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땅이 굳기 시작하면서 대공세 개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공세작전을 위해 편성한 3개 예단 중에 하나의 편제가 유출되었습니다. 역정보 가능성도 있는데 상당한 내용이 이미 검증된 정보들도 다수여서 이 편제대로 편성된 부대가 공세를 개시하면 러시아군이 추풍 낙엽처럼 쓸려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작전을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30개 이상의 예단을 신규 편성하거나 재정비했으며 이들 예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단급 반격부대가 3개 창설되어 주요 공세 시작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워싱턴소스 등이 현지 시각 5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예단 편제로 운영되던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나토의 공고에 따라 충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단급 편제를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제10작전 군단은 미 육군의 자문을 받아 편성했고 작전 준비 역시 독일에 있는 미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작전 군단은 기존 부대를 서방식 장비와 편제로 재편성한 부대와 아예 처음부터 서방식으로 창설한 부대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예하에 무려 9개 예단을 두고 있어 휘하 병력만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는 폴란드와 체코에서 개량한 T-64BM과 T-72EA 전차, 영국제 불독과 M123 장갑차, 미국제 MLAB 등을 주력 장비로 갖춘 제21기계화 예단과 제31기계화 예단을 필두로 독일제 레오파르트 A5와 A6 전차, 프랑스제 AMX-10RC 전차와 미국제 맥스프로 장갑차, 시네이터 장갑차 등을 갖춘 제33기계화 예단과 제37 해병 예단이 식별되었습니다. 제47기계화 예단은 슬로바키아가 제공한 M55S 전차와 미국제 M2A2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했고 제82 공중강습예단은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2 전차와 미국제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무장했습니다. 제116기계화 예단과 제117기계화 예단, 제118기계화 예단은 폴란드에서 개량해준 T-64BM 전차와 T-72 전차의 폴란드 개량형인 PT-91 전차를 주력으로 BMP-1 장갑차와 미국제 M123 장갑차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의 포병대대는 37 해병예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제 M109 자주포와 영국제 AS-90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각 여단의 포병대대와 별개로 하이마스 등의 다련장 로켓 자산이 군단 전체의 작전을 화력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병력과 장비는 한 개 사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러시아군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전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제10작전 군단 외에도 최소 2개 군단급 부대 또 부대 편성과 훈련을 마치고 속속 전선에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에 유출된 제10작전 군단이 강력한 충격력을 바탕으로 자포리자 방면에서 주공을 맞고 최근 도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T-72 AMT 및 BMP-2 험비 중심의 제88기계화 예단 등 조공병력이 헤르손 일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도하 작전을 실시하며
모든 전선에서 파상 공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대는 지난 주말부터 비가 그쳤고 낮 평균 20도의 따스한 기온이 유지되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공세작전을 벌이기에 기가 막힌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침략군을 몰아내고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릴 대반격의 첫 포성이 과연 언제 울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공세부대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3개의 군단을 편성했고 그 중에 1개의 군단의 이 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군이 공식 오피셜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우크라이나군에서 흘리고 어떤 그 정보 공작 차원에서 흘리고 그리고 이걸 워싱턴 소설들이 정리해서 지금 인터넷에 SNS에 커뮤니티에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군단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군단 없었죠. 그런데 모든 이런 뭐 30개 여단을 한 개의 부대, 뭐 동부작전사, 뭐 이런 데서 할 수 없으니까 군단 사단으로 편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단은 아직 운영해 보지 못해서 여단과 군단, 바로 이제 미국의 한 20년 전 스타일로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 기계화 여단부터 시작해서 32, 33, 37 해병여단, 47 기계화 여단, 82 공중 강습 여단, 116, 117, 118 기계화 여단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전차대대예요. 전차대대 보면 T-64 전차, T-72 전차대대, 여기는 레오파르트 2, A5, A6, 뭐 전차는 여기가 최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병여단에는 프랑스의 경전차죠, AMX-10, 그리고 여기 47 기계화 여단은 장갑차는 최강입니다.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 그리고 장갑차가 세니까 그 대신 전차는 좀 약한 거, 슬로바키아에서 준 이 M55, T55를 이제 105mm 포 집어넣고 해서 공격력 강화시킨 버전이죠. 그리고 여기 82 공중 강습사단, 여기는 전차가 챌린저2 최강이죠. 근데 숫자가 좀 적으니까 그 대신 마르더 보병 전투 장갑차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해서 전차가 숫자가 적은 대신 이 장갑차 부대를 4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개 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T-64 전차, 여기는 T-72의 폴란드형이죠. PT-91 전차, 또 T-72 전차, AS-90 영국제 자주포, 뭐 M109 미국제 자주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 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야, 이거 보면 러시아군들 깜놀하죠. 자기네들은 지금 전차가 없어서 T-62, T-54, T-55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뭐 이 대대급 이것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무슨 스톰제트 뭐 이렇게 해서 뭐 10명 가지고 한 개 소대라고 우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대로 된 편제를 보면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러 흘린 게 뭐냐?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작전 능력, 군수 지원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여단이라고 하죠. 연대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단에서 전투부대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전차부대, 장갑차부대, 그리고 여기 포병대대 이렇게 해서 전투대대만 보여주고 지원대대들을 안 보여준 겁니다. 공병, 통신, 방공, 군수지원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군단 전체의 군수지원을 해주는 군수지원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단급이냐, 예단급은 또 몇 개냐, 이제 이런 게 정말 큰 핵심이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군단 전체에서 군단 전체 화력 지원을 해준 포병 예단 또 몇 개냐, 이런 거 궁금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또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딱 겁만 주는 용도로 이렇게 전투부대만.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할 때 BTG 만들었을 때 그 1000명에 달하는 대대 전술단을 군수 지원해주는 부대가 그냥 군수 지원 소대 하나 있었어요. 소대.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안 됐죠. 왜냐? 1000명을 소대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 3000명, 4000명 정도 되는 이 병력을 지원해주는 이 군수지원 부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핵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펀치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펀치를 봤을 때 이거 이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러시아군 되겠죠. 그런데 이 펀치가 이게 하나냐? 아닙니다. 3개다 이겁니다. 공세 군단이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들 말고 공세를 위해서 따로 만든
서방제 장비 만들고 받고 해서 만든 게 세계 군단 이거 곱하기 3이다. 이건 거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사진도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47기가웨단이 브래들리 장갑차, 미국제 보병전투 장갑차 브래들리 가지고 기동훈련하는 건데 아직도 땅이 이 사진상에는 많이 지금 무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47기가웨단이 슬로바키아제 M55 전차와 브래들리 미국제 전투장갑차가 합동 그 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하고, 그리고 47기가웨단이 뭐 대규모로 브래들리 가지고 지금 훈련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이제 겁주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수륙 양용 장갑차가 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88예단인데 이 수륙 양용 장갑차 북한도 가지고 있어요. 과거 구소련이 만든 K-61 수륙 양용 장갑차인데 이거 뭐냐? 드네프르강 건너가겠다 이거죠. 헤르손 치러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헤르손은 주공이 아닌 것을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겁나죠. 헤르손에 방어부대 보내야 되고, 주공은 10군단이 자포리자 어느 쪽에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이런 거 곱하기 2개가 더 있고, 정말 걱정되는 러시아군. 화끈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이게 일부러 유출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일 러시아군의 얼굴이, 표정이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